안녕하세요. 7주차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교육 내용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될, 알아야 될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다음에 논술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화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죠. 도대체 그거 왜 합니까? 라고 묻는 거는 사실 존재의 어떤 근원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실 어떤 교육 내용이라도 일정한 원리에 따라 구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커리큘럼도 사실 뭡니까? 우리가 국어 국문과라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영역의 학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대학에서 다 배우질 않죠. 그러니까 특정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구조화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그것이 커리큘럼인 거죠.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3학년 때는 뭘 배우고 4학년 때는 뭘 배워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교육과 출신이라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국어학 개론 그리고 국문학 개론을 먼저 시작했어요. 국어 교육과도 지금은 이제 국어 교육과와 국어 국문과의 커리큘럼이 좀 많은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22여 년 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국어 교육과랑 국어 국문과랑 커리큘럼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 국문과가 배우는 우선 요새는 또 국어 국문과 말고 다른 과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여튼 그런 국어 국문과가 배우는 과목에다가 이제 지금 이 과목 같은 국어과 논리 및 논술, 물론 이 과목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고, 국어교육론, 작문교육론, 화법교육론, 평가, 교수학습 평가, 그리고 교재론, 그 정도 더 추가된 것이 사실 이제 국어교육과의 커리큘럼이었죠. 여튼 1학년 때는 국어교육론, 이제 국어교육론이 아니라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나머지는 거의 이제 교양 과목이었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제 교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학, 국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요. 이제 3학년부터 국어교육학과 관련된 수업이 이제 추가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1학년 때는 일단 기본을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3학년 때는 3학년쯤 되어야지 이제 기본적인 국어학 또는 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익혀야지만이 국어 교육학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원리가 있었겠죠. 나름의 학관 내지는 학교 나름의 원리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구조화되어서 그것이 커리큘럼으로 현실화되어서 저희한테 제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논술 교육도 앞서 말했던 몇 가지의 교육 내용을 그대로 다 필요하니까 전부 다 학생들한테 제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특정 원리에 따라 가지고 구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구조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논술 교육 목표의 명료화 원리다. 그러니까 최대한 논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간단하게 진술하면 뭐냐, 논술을 잘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논술 교육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댈 수 있겠죠. 만약에 국어 교육이라면, 쓰기 교육이라면 조금 다를 겁니다. 쓰기 교육, 작문 교육이라면 작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작문이 뭐냐? 작문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그렇게 작문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문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또 작문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은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좀 이제
장문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논술보다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또한 장문은 의사소통의 일종이기 때문에 장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장문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장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장문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이제 장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장문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사실 간명하죠. 우리 논술은 목적 지향적인 과목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어과 논리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현장에서 논술을 지도할 교사가 없기 때문에 각 과목 사범대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논술을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 뭐 대학에서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국어과 논리 논술, 뭐 국어 논리 및 논술, 뭐 국어과 논리 및 논술. 약간 한두 글자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범대 또는 교직 이수를 목표로 하는 대학은 국어와 관련해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될 과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논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논술에서 뭐 우리 논술이 뭐 의사소통 기능이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서 뭐 사회와 소통한다라는 뭐 그런 거창한 목표가 배면에는 있겠지만, 전제되어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학생들에게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게, 그리고 대학별로, 즉 논술학원처럼 뭐 대학별로 뭐 서울대반, 연세대반 그렇게 나누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대학의 요구에 맞는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게, 또 그 대학의 요구에 맞는 평가 기준에 맞는 논술문을 잘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논술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논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리가 이제 교육 내용 구조화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내용 간의 관련성을 보자면, 사고력 관련 내용과 범교과 관련 내용은 이 논술 내용, 즉 텍스트 관련 내용과 장문 과정 관련 내용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보자면 결국 어떠한 내용을 강조할 것인가, 다른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 그것이 내용 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조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 교육 내용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뭐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교실이 있다면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지만, 뭐 교육 현실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배제가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일단 사고력 요인을 보자면, 다양한 사고력 요인 중에서는 이제 확산적 사고보다는 수렴적 사고가, 그리고 창의적 사고보다는 분석적 사고가 좀 보다 중시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논술과 관련된 사고는 확산적인 사고보다 수렴적 사고이며, 창의적 사고보다는 분석적 사고다. 물론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긴 하나, 이 창의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의 기반 아래서 발휘되는 것이 창의적 사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분석적 사고, 즉 글을 읽을 때 사실적으로 또는 추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며, 거기에서 사실적 또는 추론적 이해 위에 비판적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 비판적 이해 위에 창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적 사고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있고 창의적 사고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가르쳐야 된다면 창의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분석적 사고를 보다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술의 배점에서도 창의성도 중요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논술에서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확산적 사고보다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마인드맵 그리면 그렇잖아요. 가운데 주제를 하나 딱 놓고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러면 학생에서 뻗어나가면 뭐 공부에서 뻗어나가면 일, 뭐 직업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외연을 넓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사고보다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수렴적 사고가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서사구조, 열거구조, 예시구조, 분류구조 등보다는 이제 변증법적 구조, 문제 원인 해결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설명 예정 해석 구조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본문 그러니까 글의 구조에 관한 지식에서 본론 부분에 관한 지식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 변증법, 원인 해결, 문제 원인 해결, 비교 대조, 설명 예정 해석 구조 등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사 구조, 열거 구조, 예시 구조, 분류 구조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유용하지 설득을 하는 즉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 근거를 대서 주장하여 상대의 어떤 뭐 행동이나 생각을 변하게 하는 그런 유의 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뭐 서사구조는 어떤 글에 어울립니까? 뭐 소설, 그리고 뭐 일대기적인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위인전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는 서사구조가 어울리겠죠. 그 서사구조는 결국에는 뭐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기행문처럼 정보 전달과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뭐 그런 글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거 구조 같은 것은 이제 각 부분들의 응집성이 약한 구조가 열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열거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가 되어야 하는 논설문에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논설문에서 예시가 사용될 수는 있으나 구조 자체를 예시 구조로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예시라는 것은 어떤 그 설득을 위한 그러니까 근거로서 예시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권장해야 될 방법이지만 그 전체의 구조를 예시 구조로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요. 분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대상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즉 이제 흔히 말하는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죠. 개, 닭, 말, 소,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 질서를 부여할 수 있죠. 뭐 가축과 가축이 아닌 것, 육식과 초식 또는 뭐 포유류와 조류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기준을 둬서 이것도 역시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의 글에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앞서 살펴봤듯이 변증법적 또는 문제 원인 해결, 비교 대조, 설명 예적 해석 구조는 논술을 하기에 즉 설득하는 주장하는 글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과정과 관련해서는 논술 글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를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지식이 좀 강조되어야 한다. 독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 상황은 이제 독자하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목적은 뻔하기 때문에 목적이 사실 문제로서 제시되죠.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설득하는 글이 설득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 상황은 목적하고 독자, 맥락 등이 있는데 맥락도 뭐 정해져 있고 시험 보는 맥락이죠. 별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한다는 말은 독자를 단순히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글쓰기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다음, 자, 범교과 지식과 관련해서는 학습 수단이나 지식 확충으로서의 글쓰기보다는 지식의 해석과 활용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라. 이 다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의 수단이며 또한 지식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교과 지식과 관련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그런 어떤 지식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 논술 시간에 할 게 아니죠. 그 교과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해석과 활용 수단으로서 글쓰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주목해라. 글쓰기라는 것은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유형이지만 논술은 아니고 다른 유형이지만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지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회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글쓰기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그런 특징을 주목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은 창의적 사고, 사고력은 수렴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중시하고,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변증법적, 문제 원인 해결, 비교대조, 설명, 예증, 해석, 구조 등이 강조되어야 하며, 글쓰기 과정과 관련해서는 논술이라는 글쓰기 상황을 고려해 하자면 그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 요인, 즉 채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지식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학습 수단이나 지식 확충으로서의 범국과 글쓰기보다는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의 특징에 주목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다음으로 통합의 원리입니다. 네, 절차상 통합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서 이제 사고력 관련된 것과 범교과 관련된 내용은 글쓰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표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고력 관련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또는 본국과 글쓰기 관련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며 또 글을 잘 쓴다고 해도 그 사고력 관련 내용이 높다 또는 뭐 본교과 글쓰기 관련 내용이 바로 높다 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고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좀 막말을 하자면 그냥 글만 잘 쓰는 연습을 빡시게 시키면 뭐 논술이라는 글 정도는 잘 쓸 수 있다. 실제 학원에 논술 학원들이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텍스트 관련 내용 또는 쓰기 과정 내용은 실제로 글을 쓰는 동안 굉장히 암묵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안다고 그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쓰지 않으나 글을 잘 쓴다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다. 글쓰기 과정과 관련된 지식 또는 텍스트 관련된 지식은 만약에 학생들이 글을 잘 쓴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논술이라는 것은 한편에 완결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실제 국면을 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실제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텍스트 관련 내용 또는 글쓰기 쓰기 과정 내용 그 두 개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상을 종합해 가지고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통합의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을 크게 본질, 원리, 실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텍스트 관련 내용과 작문 관련 내용이 실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원리하고 실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논술물 쓰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텍스트 관련 내용 또는 작문 관련 내용이 어떻게든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원리 부분을 이제 실제라고 자꾸 잘못 얘기를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원리죠. 실제는 글을 쓰는 거니까. 실제는 글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실제 글 쓰기 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 이제 텍스트 관련 내용, 작문 과정 관련 내용입니다. 반면 이제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논술과 관련된 뭐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고력 관련 내용이라든지 뭐 법문교과, 작문 관련 내용 그런 것들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또는 이제 사고와 표현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학습자들에게 배우게 하는 거고 논술 시간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크게 다룰 부분이 아니고 원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어떻습니까? 반드시 인지시켜야 되고 주지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것이 실제의 논술문 쓰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식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구분에서 본질, 원리, 실제로 되어 있는데 본질과 원리 둘 다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본질은 쓰기와는 실제와는 좀 괴리되어 있는 즉 그 대상 자체에 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리는 이제 뭡니까? 쓰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그럼 실제는 뭡니까? 정보 전달하는 글쓰기죠. 그래서 논술문은 이게 논술문이기 때문에 단독 과제, 자료 제시, 통합형 앞서 봤던 세 유형을 이야기했지만 정보 전달하는 글의 유형이라면 뭐 안내문, 설명문 뭐 그런 것들 있겠죠. 그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실제로 쓰는 것이고 그 정보 전달하는 글의 원리는 무엇이냐? 뭐 내용 정보 전달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생성하고 선정하는 거죠. 예, 정보 전달하는 글은 절대로 배경지식만을 활용해서 쓰면 안 되고 교차 검증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료를 확인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리에 해당되는 지식은 뭐냐면 뭐 자료를 찾는 법, 자료를 수집하는 법,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수집할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법, 자료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그럴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 그리고 뭐 각각의 그 유형이 예를 들어서 뭐 안내문이라면 안내문이 가지는 그 장르적 특성, 그런 것들이 이제 원리에 해당되는 지식들이고요. 본질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 설명문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란 뭐 설명이라든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뭐 그런 정도의 좀 지식이 본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통합의 방식은 사고력 관련, 범국과 작문 관련 내용은 이제 좀 본질 정도로 빼가지고 약간 이제 알면 좋지만 뭐 모른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알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사고력, 예를 들어서 뭐 수렴적 사고라든지 분석적 사고력 또는 이제 범국과 작문이니까 어떤 뭐 그 도구적인 목적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글쓰는 뭐 그러한 부분 정도를 간략하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런 사고를 길러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원리 관련된 텍스트 관련 내용, 작문 과정 관련 내용의 지식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그것을 실제 글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하면 된다. 통합하면 된다. 구조화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실제를 중심으로 하되, 즉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그 수업 관련해서 어떻게 본질과 그 실제 쓰는 글과 관련한 그 내용적 텍스트 관련 내용 지식, 단독 과제형과 관련된 지식, 자료 제시형과 관련된 지식, 통합형과 관련된 지식, 실제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셋 다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연습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이제 그 장문 과정은 과제 논술문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공통적이죠. 그런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거칠게 요약하자면 본질에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이런 걸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아니면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학생들에게 원리와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실제의 어떤 실제로 논술문을 쓰는 그 유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 과제형 논술문을 쓰기를 연습시킬 것이다. 모든 대학이 다 이걸로 바뀌었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단독 과제형과 관련된 텍스트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또 이제 장문 과정 관련 내용은 단독 과제형이든 자료 제시형이든 또는 통합형이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칠게 얘기한 이 논술 교육 내용 통합의 방식, 또는 구조화의 원리,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육 내용 구조화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고력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력 관련 내용도 필요하고, 범교과 장문 관련 내용도 필요하고, 또 텍스트 관련 내용도 필요하고, 장문 과정 관련 내용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볼 때 사고력 관련 내용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범교과 장문 관련 내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직접적으로 논술이라는 그 쓰기 행위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안다고 해서 논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술 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정도로 학습을 하면 되고요. 실제로 글을 쓰기에 관련되는 것은 이 원리와 관련된 지식, 즉 텍스트 텍스트 그리고 장문 과정 관련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이죠. 막상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 논술 학원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논술 학원들이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논술 잘 하더라, 우리는 약간 좀 연역적으로 이 교육 내용을 통합했는데 그들은 좀 기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논술 교육 내용 구조화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도 이제 대학은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교수자의 주관이 평가에 많이 반영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약간 좀 서술형은 잘 안 내고요, 단답형이나 약술형을 많이 냅니다. 즉 답인지 아닌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 나름대로 주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논술 같은, 특히 중고등학교는 평가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술형이라든지 서술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평가 기준이 필요해요. 서술형은 뭐 한 단락 정도 적으면 되는 거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의 글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공정해야 될 입시와 관련해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정해야 될 이 평가에서 주관이 많이 관여되면 난리 나겠죠. 학생들 난리 나고 학부모 난리 납니다. 예. 대학에서도 약간 좀 주관적인 그 평가 기준을 개입시키다 보면 그 많은 이메일이 저에게 당도를 하죠. 교수님 왜 제 학점이 이럽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학점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연락이 들었습니다. 뭐 정도로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대부분 다 연락을 하십니다.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리고 연락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 여러분들의 권리이고요. 저는 또 그 연락을 받고 또 제 평가를 한번 또 다 재검토해야 될 뭐 그런 의무도 존재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행사해야 되며 또 이행해야 되는 거겠죠. 뭐 그걸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도 이런데 중고등학교에서 주관성은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주관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명확하고 단순한 진술일수록 평가 기준이 또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평가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자의 해석 일치가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예. 세분화되어 있고 단순할수록 평가자들이 해석이 일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 보면 복잡한 평가 진술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글의 논리가 명징해야 되며 구조가 단순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된다. 그렇죠. 복잡하면 또는 추상적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학에서 논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가자가 한 명이 아니고 복수로 선정을 하죠.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서 체조나 뭐 다이빙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술과 뭐 김연아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피겨스케이팅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이제 스포츠는 기계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달리기 육상 뭐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정밀한 기계가 있으면 평가의 객관성은 바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겨 스케이팅을 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명이 평가합니까? 아니죠. 여러 명이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만약에 7명이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내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도 평가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대충 점수만 잘 모르니까 나온 점수만 딱딱 보잖아요. 뭐 6점 몇, 7점 몇 점수만 딱딱 보지만 우리가 뭐 그 해설 같은 거 들어보면 올림픽에서 해설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점수가 몇 점이에요. 이건 난이도가 뭐기 때문에 몇 점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나름의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점점 그게 이제 객관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고 단순하게 진술되어 있다. 단순하게 어떻게 진술되어 있느냐? 난이도로 진술되어 있죠. 난이도 A, 난이도 B, 난이도 C 해가지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그렇게 선정되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분화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진술하게 되면 주관성을 줄일 수 있다. 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논술에서 평가는 크게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총체적 평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 평가는 논술문을 세부 요소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 조직, 표현, 단어 선택, 형식과 어법 등 5개 영역 혹은 내용, 구성, 표현의 3개 영역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며 어떤 세부 요소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를 먹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점수를 낼 때 세부 요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표현, 내용, 조직, 표현, 단어 선택, 뭐 형식, 어법, 뭐 5개 영역을 하든 3개 영역을 하든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영역을 다 고려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 이 총체적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가할 글이 많을 때 많이 활용되는 거죠. 즉 이제 아무래도 분석적 평가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덜 빨리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덩어리에 한 글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 평가해야 될 글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분석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글이라는 것이 과연 분석적 요소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즉 세부적 요소들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전체의 글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총체적 평가가 권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총체적 평가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평점을 먹이는 거죠. 그 한 경기 자체에 어떤 평점을 먹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드리블, 슛, 뭐 공간 침투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뭐 평점을 10점 만점에 7점이다, 6점이다 그렇게 먹이게 되죠. 뭐 저도 축구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은 뭐 가끔 이제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뭐 손흥민이나 예전에 박지성이나 그런 선수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뭐 그날 경기에 총점 몇 점 받았다, 뭐 잘했다 하고 이제 신문에 뉴스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총체적 평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부분적으로 패스를 잘하고 뭐 공간 침투도 잘하고 슛도 잘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런 것을 단순 총합이 어떤 그 축구를 잘하는 걸로 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도 잘해, 슛도 잘해, 공간 침투도 잘해. 그런데 축구를 못할 수는 있죠. 예. 그이란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분절된 그런 부분들이 단순 총합이 하나의 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평가는 시간이 빨리 좀 적은 시간이 걸린다.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부분이 총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글을 분석적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글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총체적 평가 기준의 예시를 보면 뭐 이런 6점부터 5점, 뭐 3, 4점은 생략돼 있고 2점, 1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방법과 내용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뭐 다양한 문장 구조와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고 독자가 내용 전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글의 조직이 명료하며 도입 부분과 끝 부분이 잘 구분되며 문법이나 맞춤법에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6점. 뭐 만약에 6점의 항목이 5개인데 그중에서 뭐 3개 정도는 6점에 해당되고 2개 정도가 5점에 해당된다면 뭐 전체적으로 5.5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런 총체적 평가의 기준은 어떤 글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사항에 가까운 거지 반드시 이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이 6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말 그대로 글 전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평가 기준은 글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참고 사항 내지는 기준이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이 점수를 뭐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분석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분석적 평가는 평가 범주를 하위 평가 요소로 세분해서 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구성, 조직 표현, 내용 구성 또는 표현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뭐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분석적 평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즉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점수화 시켜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점수화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점수화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학생들이 또 이제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분석적 평가가 총체적 평가보다 조금 더 객관적이다. 예, 총체적 평가는 아무래도 인상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분석적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총체적 평가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높다, 객관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그 총체적 평가의 장점에 반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이 어떤 내용 구성 표현 이것의 각각의 점수의 총합이 글 전체의 점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분석적 평가가 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교사 입장에서는 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냥 이 평가의 중요한 점이 학생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평가를 받는데 점수만 딸랑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쁜 점수를 받았는가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술 지도를 할 때는 분석적 평가, 특히 이제 학생들의 논술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분석적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총체적 평가 같은 경우는 뭐 등급을 매긴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굳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도 등급을 매겨야 될 때는 총체적 평가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이야 뭐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 평가가 되어가지고 좀 약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많이 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석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등급을 나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에게 많은 어떤 성적이 신청과 관련된 메일이 날아오게 되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도 또 학생들에게 답을 해주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적인 평가라든지 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네가 감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총체적 평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상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많은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 뭐 객관적이지 못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특히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거라면 분석적 평가가 사용되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분석적 평가의 예시를 보자면 여기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내용 세 번째 내용의 구성 이게 이제 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제기된 주장의 성격 주장에 대한 근거 독자에 대한 고려 이게 이제 글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10점짜리가 표현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 부분을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주장의 성격은 뭐 주장이 명확한가, 타당한가, 신뢰할 만한가, 참신한가, 일관성이 있는가, 뭐 그런 거. 그리고 근거에 대한 것, 근거는 적절하고 신뢰하고 구체적이고, 또 뭐 타당성이 있는가, 공정한가, 뭐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근거의 풍부성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뭐 근거의 풍부성을,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건 이제 근거의 풍부성인데, 근거의 풍부성은 보통 이제 상대편의 입장까지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말고 양면적 메시지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어떤 그 인권의 문제를 든다. 인권의 문제를 들 수 있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뭐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면 이제 반대측 의견, 왜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느냐,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해도 언급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적절한 반박을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양면적 메시지 전략인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면 이제 예상되는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논박하는 과정도 나름의 어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즉 근거의 풍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구성이 있는데,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잘 짜여져 있는가, 각 문단의 내용은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이제 통일성이죠. 그리고 주장과 근거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위치, 주장을 각 단락별로 보자면, 문단별로 보자면 주장에 해당되는 문장을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쓰고, 그것이 또 읽는 사람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용의 전개는 적절하고 타당한가, 적절한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이 그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변증법적 구조의 전개 방식을 사용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볼 거고요. 또 독자에 대한 고려, 예상 독자를 고려했는가, 독자에게 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점도 필요하겠죠. 뭐 여기는 뭐 논술이니까 뭐 독자의 대한 고려는 이제 뭐 면접이란다, 채점관이 하는 거니까 뭐 그들을 고려하면 되겠고요. 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법과 관련된 거죠. 문장이 적절하며 정확한지, 문장의 연결은 논리적인지, 추측이나 뭐 개인의 느낌은 배제하였는가,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뭐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표현 방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총체적 평가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고, 또 글이라는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이런 분석적인 점수의 합이 그 글 전체의 점수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 점수의 합이 전체 점수가 된다는 것이 과연 부분적 점수의 합이 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완전하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관되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체적 평가가 가지는 가치는 분명히 있으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뭐 점수보다는 굳이 점수보다는 만약에 지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석적 평가가 더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점수를 내야 된다 그러면 뭐 이제 총체적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도를 해야 된다면 분석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만약에 좀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분석적 평가의 비중이 높으면 분석적 평가의 합이 높으면 그거는 좋은 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한 2개 정도의 글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조작된 글이긴 한데, 하나의 글은 분석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글 자체 전체적으로 글을 볼 때 좀 잘 된 그런 글이 있고요. 하나의 글은
분석적으로 보자면 좀 괜찮은 글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이제 뭐 창의성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진부하게 딱 그 분석적 요소의 어떤 분석적 요소에만 딱 맞는 그 이상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 평가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분석적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그 두 글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평가를 시켜볼 요양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비대면 강의가 되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진 않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내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죠? 뭐 그거 뭐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그걸 뭐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제를 하라는 건 좀 우습고, 실제 수업이라면야 뭐 대면 수업이라면야 그걸 또 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라 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조작적으로 약간 이제 조작한 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부분의 합이 전체 총가 되지 못한다. 총체적 평가로 평가할 때는 더 높은 글이 있고 분석적 평가로 평가할 때는 좀 점수가 더 높은 글이 있다. 같은 글이라도 분석적 평가할 때는 점수가 낮을 수 있고 총체적 평가를 할 때는 점수가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글은 분석적 평가로 하면 점수가 높고 총체적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낮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입니다. 이건 사실 논술에서는 당연히 직접 평가를 하겠지만 논술이 또 글쓰기 일종이라고 보고, 사실 또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하죠. 특히 뭐 사고력 관련이라든지 그 본질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은 뭐 또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확인한다면 간접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의 차이를 보자면, 쓰기에서는 직접 평가는 쓰기 수행의 산출물인 글을 평가하는 것이고, 간접 평가는 뭐 선다형 또는 뭐 단답형으로 작문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문을 해서 완성된 글을 평가하느냐, 그렇다면 직접 평가다. 그렇지 않고 간접 평가는 뭐냐면 작문 수행에 관련된 어떤 오타가 참 많네요. 능력, 작문 수행 능력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평가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수행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논술 평가도 보통 직접 평가가 되는 것이고, 반면 이제 간접 평가는 지필 평가라든지 뭐 수능, 성취도 평가 등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술은 직접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장점이 뭐냐? 직접 평가의 장점은 작문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문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왜? 작문 능력의 귀결은 뭡니까? 결국 글이죠. 물론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의 작문 능력은 뭐 글이라는 것은 뭐 계획을, 인지적 사고를 글로 번역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 최종 텍스트보다는 인간의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을 하긴 하지만, 사실 글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글쓰기라는 것은 결과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식주의 작문 이론이 약간 구닥다리긴 하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래서 작문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왜? 작문 능력은 글로서 환원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과 교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에게도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뭐 분석적 평가를 해야겠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뭐 교사도 마찬가지죠.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간접 평가 같은 경우는 채점이 용이하다. 그리고 신뢰성이 보장된다. 야, 기계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다형이라면 우리 교사들 짬밥을 한 10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 한 번 딱 지면 OMR 카드 50장이 잡힙니다. 그 뭐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 보면 뭐 그 반죽한 만두피 만든 사람이 딱 한 손에 딱 져가지고 한 손에 딱 만두 속을 쥐어서
그 저울에 올리면 다 똑같은 그 무게가 나오는 것처럼 교사들도 한 10년쯤 하게 되면 딱 지면 50장 OMR 카드가 나오죠. 이 OMR 카드가 얼마나 뭐 혁신적인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OMR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다 직접 채점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기계가 다 채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이 쉽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채점한다 하더라도 쓴 걸 채점하는 것보다는 선택형 답에 숫자를 보는 것이 훨씬 채점이 빠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낮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수능 같은 대학 입시에서도 비슷한 그런 게 있죠. 이 사실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공부를 잘 하려면 단순한 어떤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뭐 입시에서 그 입학 사정관 제도 같은 거겠죠. 제 후배 하나도 이제 뭐 입학 사정관을 하고 있는데 현장 교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오히려 이제 그 수능이 확대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다면적인 평가, 직접 평가에 유사한 다면적인 평가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신뢰성을 좀 중요한 가치로 두죠. 신뢰성을. 뭐 최근에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그 사태를 보면서 돈 있는 사람은 많은 활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활동 같은 게 사실 뭐 좀 약간 양으로 평가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활동을 시킬 수 있고 좀 돈이 부족한 사람은 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또한 그 입학 사정관 제도 같은 경우가 제도가 뭐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있고 뭐 사실 100%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 수능이라는 굉장히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런 입시 제도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점이고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사실 딜레마죠. 근데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객관성을 희생하더라도 이제 뭐 입시를 예를 들자면 다면적 평가를 하고 작문을 예를 들자면 직접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현장에 교육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입시를 예로 들자면 이제 객관성이 보장되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그런 평가를 좀 지지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교육 문제는 공정이 가장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 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 또는 뭐 점수로 환원되지 않은 여러 가지 평가가 도입되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성이 아니 신뢰성이죠. 신뢰성, 즉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분들에게는 그런 평가 자체가 사실은 성에 찰 리가 없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또 뭐 객관성을 즉 신뢰성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죠. 어쨌든 줄을 세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줄 서는 사람들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서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딴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신뢰성이 보장되는 이런 간접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할 겁니까? 간접 평가해야지. 그래서 이제 신뢰성보다는 어떤 교육의 본질로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 글쓰기로 봐자면 이제 직접 평가 이런 움직임이 이제 뭐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한번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뭐
좀 본질적인 것을 좀 희생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뭐 하는 어떤 문제는 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이제 저도 주변에 대부분 선후배들이 교사이고 뭐 같이 사는 사람도 교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이 간접 평가가 즉 수능 중심의 평가가 채점이 쉽고 신뢰성을 보장하긴 하지만 그런 점은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간접 평가가 그 계급 교육의 어떤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쉽지 않을 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뢰성이 보장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수능 중심의 입시가 된다면 결국 많은 가열을 시키고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학력고사 세대 저는 뭐 다행히 아니고 수능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학력고사 세대들이 어쩌면 가장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세대였어요. 왜? 교과서에 나온 거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좋은 점수 받아서 정말 뭐 학원 안 다니더라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간다. 그 사람들이 그런 교육 방식이 하연 성적을 좋게 나오는 데는 그가 저 교육의 어떤 평등 성적을 좋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교육의 평등과 관련해서는 학력고사가 가장 옳은 제도죠. 그렇지만 그 학력고사를 대비하는 그 교육 자체가 옳은 교육이냐 단순히 암기만 시키고 서울대로 간다고 한들 제대로 된 인간이 돼서 서울대 가야지 그냥 외우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가지고 또는 어 뭐야 뭐 검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죠 우리는. 예. 뭐 인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우병우라고 이제 한때 그 청문회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짤을 낳았던 사람이 있죠. 그 양반도 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에 향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간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객관성이라는 것이 신뢰성이라는 것이 뭐 가장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옳은가 하는 게 분명히 해볼 만한 질문이지 않은가. 올림픽에서도 기계가 즉 신뢰성을 100% 보장되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 아니면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00%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할 뿐이죠. 예.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울 뿐이지. 아까 뭐 제가 그 논술의 평가 말씀드렸듯이 100%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어떤 작문 능력 또는 뭐 교육의 측면으로 넓혀보자면 뭐 수학 능력 내지는 또 교육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교육 내용과 관계없는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럼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 이제 직접 평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신뢰성이 뭐 없다 하면 너무 심한 말이죠. 신뢰성이 부족하다, 적다. 예.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됐지만 단순 명료한 평가 평가 기준을 단순 명료하게 기술을 해야 되며 또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자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자들끼리 또 협의를 하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논술 평가는
그리고 이제 간접평가의 단점은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게 얘가 찍어서 맞춘 건지 알고 맞춘 건지 이걸 알고 이걸 안다고 해서 과연 얘가 글쓰기를 잘하는 건지 논술을 잘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 능력이 작문 능력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걸 안다고 해서 애들이 작문을 잘할 것이냐? 잘 아니죠. 예. 시험 문제를 잘 푼다고 잘 못 풀어도 글 잘 쓰는 애들 많고요. 시험 문제 잘 풀어도 글은 더럽게 못 쓰는 애들이 많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예. 뭐 많은 소설가들이 국어 시험 잘 봐서 소설가 된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입니다. 이거 논술에서는 이제 즉 앞서 얘기했던 그 첨삭 평가와 관련해서 또는 또 이제 직접 평가와 관련해서 결과 평가가 이제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특정 과정의 연쇄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맞죠.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그 결과가 갑자기 우연히 운 좋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올바른 논술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어쩌다가 한 번쯤 운 좋게 과정을 무시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정말 글쓰기의 달인이던가 아니면 그냥 운일 뿐이죠. 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만약에 야구를 했다. 그런데 빗 맞았어. 공이 빗 맞았어요. 그런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수비수가 없는데 공이 굴러갔네. 공을 쳤는데 안타가 되었어. 예. 그 운이죠, 운. 그냥. 예. 결국에는 정확한 타구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좋은 타자고 안타를 많이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잘 되어야지만이 정확한 타격을 하려면 그 스윙의 과정이 좋아야겠죠. 대충 개 잡는 스윙을 했는데 뭐 중심에 맞았다. 그것도 운일 뿐이죠. 자, 그래서 과정평가는 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요인을 파악해서 추가로 지도할 부분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의 상위 인지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반성적 쓰기 이거는 앞서 얘기했었죠. 첨삭 지도할 때 자기 평가, 사고 구술, 프로토콜 분석, 사고 구술을 한 내용을 프로토콜 분석한다 또는 면담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평가가 되겠죠. 근데 과정평가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과정평가 방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적 쓰기, 자기평가, 사고구술 하는 것들, 면담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이런 평가 방법에 능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반성적 쓰기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자기평가도 안 나오며 사고구술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면담에서도 헛소리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평가가 결과평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과정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평가에 대한 숙련도가 낮기 때문이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서도 굳이 과정평가 해야 되나? 나는 결과만 보면 과정은 다 알 수 있어. 네가 쓴 글을 보면 네가 어떤 과정을 짚어서 글을 썼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반면 이제 결과 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글을 자체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앞서 봤었죠. 그 평가는 결과 평가에 해당되고요. 주요 특질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결과 평가에 해당됩니다. 주요 특질 평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논술을 한다 그럴 때 이번에는 전체적인 글을 쓰게 하되 하나의 글을 쓰게 하되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글의 전개 방식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라고 하고 이제 글을 학생들에게 쓰게 한 다음에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주요 특질 평가죠. 그래서 학생 목표가 만약에 논술 수업을 하다가 논술 수업을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세분화시켜서 논술 수업을 할 텐데 학생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의
구조를 잘 어, 글의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라는 학습 목표라면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난 후에 그 글의 짜임새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주요 특질 평가죠. 그러니까 총체적 평가와 유사한데 또 총체적 평가와 유사하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 특질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그 글 전체의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특질을 중심으로 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평가하는 거기 한다는 점에서는 총체적 평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주요 특질 항목에 대해서는 또 분석적 평가도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좀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의 장점을 나름대로 취합한,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목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주요 특질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있는데요. 양적 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평가에서 객관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주관성과 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반면 질적 평가는 실제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문 능력에서 수행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제를 냈는데 양적 평가는 뭘 평가하는 겁니까? 제 시간에 분량에 맞춰가지고 제때 그것도 과제 횟수도 정확하게 냈느냐, 뭐 그런 것을 평가한다면 양적 평가일 것이고, 질적 평가는 이제 글 자체를, 실제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한 데서니까 글 자체 결과물로서의 글을 평가하는 것이 질적 평가죠. 그리고 양적 평가는 이제 작문 능력의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즉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작문 능력의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작문 능력 전체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양적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태도 같은 경우를 평가하는 게 양적 평가의 일반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과제 다 잘 냈네. 너는 작문 태도가 아주 훌륭하구나. 네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못 쓰는지는 뭐 차후 문제이고, 일단 너는 글쓰기에서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는 훌륭하구나. 뭐 그런 거는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양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태도를 중시하는 분들은 양적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양적 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성실하게 이제 과제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것은 또 그런 태도가 실제로 좋은 글을 쓰는데 연관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결국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정의적 영역이 만약에 이제 글을 잘 못 쓰더라도 꾸준히 글 쓰는 태도가 형성된다면 그 태도는 이제 또 실제 인지적인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그 앞부분에 그 작문의 정의적 요소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능력평가와 태도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양적평가, 질적평가와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는 그 어떤 결과물을 평가할 것이냐, 결과물의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이냐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능력평가와 태도평가는 그러니까 이제 정의적 능력이냐 인지적 능력이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평가할 것이 중점적으로 두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능력평가와 태도평가입니다. 능력평가는 당연히 이제 인지적 글 쓰는 능력이고요. 태도평가는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할 때는 인지적 영역, 즉 글쓰기 능력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적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도 필요하죠. 아까 봤던 뭐 질적 평가도 일종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건데, 양적 평가도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건데,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이제 태도라는 측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글쓰기 태도가 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뭐 다른 방법으로 정의적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봤던 이제 과정평가,
그것도 사실 정의적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과정평가도. 예를 들어서 자기 반성이라든 자기 평가서를 기술하게 한다. 그러다면 그 자기 평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뭐 글을 쓰기 싫다, 지루하다 그런 것들도 드러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뭐 효능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생이 좀 그런 거 능숙하다면, 반성적 글쓰기에 능숙하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적 평가라는 것은 뭐 어떤 글쓰기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정의적 영역이 이런 인지적 영역, 즉 글쓰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인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의적 능력이 부족해서 정의적 영역이 영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자의 성향과 채점도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채점할 때 보통 이제 그 학생들만 신경을 썼어요. 학생들만.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평가자의 성향도 채점과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내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모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평가자의 성향은 크게 이제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자의 배경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시 설명을 하자면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것처럼 평가 경험이 동등하다면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학생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상인가요? 예. 왜냐? 비판 중고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배경 지식, 평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학생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 평가 준거를 많이 알고 있다. 그 말인즉슨 평가할 때 비판적인 준거를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본다고 봅시다. 우리가 아무런 그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김연아가 하든 뭐 아사다 마오가 하든 아니면 뭐 러시아의 뭐 누가 하든 다 잘하네 정도에 와 잘한다 어떻게 저런 거 할 수 있지 대단한데 멋지다. 왜? 우리는 그 피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겨에 대한 비판적 중고를 가질 수 없어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예. 트리플 악셀을 하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예. 그냥 세 바퀴 돌았네.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피겨 스케이팅의 전문가가 스케이팅을 본다면 뭐 김연아가 하는 것과 뭐 아사다 마오가 하는 것 제 차이가 보이겠죠. 예, 왜? 그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인즉슨 비판할 수 있는 즉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글도 마찬가지겠죠. 그 평가자가 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쓰기에 대한 평가 준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준고가 많다는 것은 즉 부정적인 비판적 준고가 많다는 얘기죠. 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썼어?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죠. 예. 쉽게 얘기하자면 그 문법적 지식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틀린 걸 꼼꼼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학생이 틀린 걸 잘 못 잡아요. 예.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 준거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평가자가 그 작문에 대한 지식이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좀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새롭죠. 두 번째, 평가자의 정리적 요인입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논술문 쓰기 혹은 논술문 평가에 대한 신념, 믿음, 인식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논술의 본질을 상호작용적 신념에 가깝게 이해하는 교사와 전달적 신념에 가깝게 이해하는 교사는 평가 경향에 차이를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을 어떤 상호작용적인 글쓰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기를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달적인 의사소통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평가 경향에서 많이 차이를 보인다. 상호작용적인 그 신념에 가깝게 논술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이제 예상 독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는가. 그런데 이제 전달적 신념, 즉 이제 글이란 것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옮겨가는 것이다. 정보를 이송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어떤 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표현에서의 정확성 그런 것을 보다 중요하게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될 때도 평가의 비중을 어떤 면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술 내용 구조와 그리고 논술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논술에 좀 해당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직 이수를 생각하신다. 뭐 대부분 다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겠지만 또 뭐 교사로서 또 뜻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좀 더 그러니까 수업을 다른 내용을 좀 더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녹화 시간을 보니까 한 1분 23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자, 1시간 23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또 새로운 것을 하기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약간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원래 뭐 1시간 30분을 해야 되는데 한 5분, 7, 8분 정도 부족한 그 컨텐츠가 되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능히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라고 그냥 믿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시간 길이가 있기 때문에 뭐 3시간짜리 수업이면 80분 이상 정도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80% 넘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3시간짜리 수업에 90분 강의를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아마 대학 평가하는 데서는 80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쓸데가 없는 얘기로 시간을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7일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